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가족 갈등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30년간 성실히 살아온 한 어머니가 며느리의 한마디 때문에 인생 최대의 결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제보에 따르면 이 사건은 단순한 고부 갈등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가족 관계와 효에 대한 깊은 성찰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새벽 4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이미 눈을 뜬 박미선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69살의 나이에도 몸은 정확한 시계처럼 움직였죠. 40년 넘게 반복해온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조용했습니다. 아직 잠들어 있는 가족들을 깨우지 않으려는 배려였죠. 미선은 2개의 밥솥을 꺼내 놓았습니다. 하나는 고슬고슬한 밥을, 다른 하나는 물기가 많은 진밥을 짓기 위해서였어요. 며느리 윤채린이 전직 승무원 출신답게 까다로운 입맛을 가지고 있어서 매일 아침 2종류의 밥을 준비해야 했거든요. 참 별일도 다 해보네.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쌀을 씻는 미선의 손놀림은 능숙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년 아들 한도현 가족과 함께 살기 시작한 지도 벌써 그만큼의 시간이 흘렀네요. 처음에는 서로 적응하느라 힘들었지만 이제는 나름대로 리듬이 생겼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미선 혼자서만 리듬에 맞춰 살고 있었다고 해야겠네요. 마포구 대형 아파트 35평. 이 집은 남편과 함께 젊은 시절 분식집을 운영하며 모은 돈으로 장만한 곳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그저 평범한 아파트였는데 언제부턴가 시세가 급등하면서 10억 원이 넘는 값어치가 되었어요. 주변 재개발 소식이 들리면서 더욱 오른 거죠. 할머니, 또 2개 다 하세요? 6살 손자 한민호가 졸린 눈을 비비며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네요. 민호야,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어서 가서 더 자렴. 미선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정말 사랑스러웠어요. 순수하고 밝은 웃음이 이 집에서 유일한 위안이었거든요. 할머니, 나는 할머니가 해준 밥이 더 맛있어요. 그래? 우리 민호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할머니가 기분이 좋네. 실제로 미선의 요리 실력은 인정받을 만했습니다. 분식집을 운영할 때부터 손님들이 극찬했던 솜씨였으니까요. 하지만 며느리는 늘 뭔가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7시가 되자 채린이 일어났습니다. 단정한 원피스에 머리까지 깔끔하게 정리한 모습은 여전히 승무원 시절의 우아함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우아함 뒤에 숨어있는 까칠함을 미선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진밥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말은 정중했지만 표정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어요. 의무적인 인사였죠. 채리는 식탁에 앉아서 스마트폰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미선이 정성스럽게 차린 아침상을 보며 뭔가 아쉬운 표정을 지었어요. 뭔가 부족한 게 있니? 미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김치가 좀 짜네요. 또 시작이구나. 미선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매일 아침 반복되는 패턴이었어요. 뭔가 하나씩은 지적하는 게 채린의 습관이었거든요. 다음에는 덜 짜게 담글게. 네, 그럼 좋겠네요. 민호도 너무 짠 음식 먹으면 안 되잖아요. 아들 도현이 출근 준비를 하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42살의 그는 대기업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성실하긴 하지만 집안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엄마, 아침 준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빨리 먹고 나갈게요. 응, 천천히 먹어. 채알라. 도현은 밥을 후루룩 먹고는 서둘러 집을 나갔습니다. 이제 미선과 채린,
그리고 민호만 남았네요. 평소 같으면 조용히 식사를 마치고 각자 할 일을 하겠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채린이 민호에게 말했어요. 민호야, 엄마랑 놀이터 갈까? 좋아요. 할머니도 같이 가요. 미선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집에서 할 일이 있단다. 엄마랑 재밌게 놀다 와. 사실 미선도 손자와 함께 나가고 싶었지만 집안일이 너무 많았어요. 빨래도 해야 하고 점심 준비도 해야 했거든요. 체리는 육아와 가사 대부분을 시어머니에게 맡기고 자신은 여유롭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다녀올게요. 채린과 민호가 나간 후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미선은 설거지를 마치고 빨래를 널었어요. 그리고 점심 메뉴를 생각하며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오늘은 뭘 해줄까? 혼잣말을 하며 재료를 확인하는 미선의 모습에는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언제부턴가 무거움이 느껴지기 시작했거든요. 오후 8시 저녁 식사를 마친 가족들은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도현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민호는 방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미선은 부엌에서 마지막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휴, 오늘도 하루가 다 갔네. 접시를 닦으며 혼잣말을 하는 미선의 귀에 거실에서 들려오는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현과 채린이 나누는 이야기였어요. 여보, 요즘 좀 어때? 도현이 채린에게 물었습니다. 뭐가요? 집에서 생활하는 거 말이야. 편하지? 미선은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무의식적으로 그들의 대화에 집중하게 되었어요. 편하긴 뭐가 편해? 채린의 목소리에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왜? 엄마가 다 해주시잖아.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난 이제 어머니 숨소리만 들어도 짜증나. 그 순간 미선의 손에서 접시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숨소리만 들어도 짜증난다고요? 그렇게까지 말하지 마. 엄마가 들으면 어떻게 해? 도현이 말렸지만 채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말 답답해 죽겠어. 아침에 일어나면 벌써 부엌에서 뭔가 하고 계시고 저녁 늦게까지 돌아다니시고. 진짜 쉴 틈이 없어. 그래도 우리 도움을 많이 받고 있잖아. 도움? 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 어머니 눈치 보지 않고. 미선은 부엌 벽에 기대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3년 동안 정성을 다해 돌봤는데 숨소리만 들어도 짜증난다니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모르겠어. 그냥 이 상황이 답답해. 체리나 엄마도 나이가 있으시니까 이해 좀 해줘. 이해? 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 내 인생은 없는 거야? 미선은 조용히 부엌을 나와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으니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숨소리만 들어도 짜증난다고.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렸어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떠올려 봤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밥을 짓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민호 돌보고 모든 것을 다 해줬는데 고마워하기는커녕 짜증난다고 하네요. 밤이 깊어갔지만 미선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의지할 곳이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 혼자였습니다.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사는 거지?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를 위해서? 손자를 위해서? 모든 게 다 소중하지만 정작 자신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미선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내 인생을 되찾자. 조용히 일어나서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집 등기부등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집의 소유자는 분명히 박미선이었어요. 남편과 함께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이었거든요.
등기부등본을 보며 미선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숨소리가 싫다고 하니까 그 소원을 들어줘야겠네요. 더 이상 참고 살 이유가 없었어요. 좋아, 그렇게 나오면 나도 각오하고 나가겠어. 미선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참고 또 참았지만 이제는 정말 한계였어요. 며느리가 원하는 대로 해줄 시간이 왔습니다. 아침이 되기까지 미선은 여러 가지를 계획했습니다. 집을 어떻게 처리할지, 어디로 갈지, 앞으로 어떻게 살지. 모든 것을 차근차근 정리했어요. 새벽 4시가 되었지만 미선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는 달라질 거예요.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겁니다. 거실에서는 도현이 일어나서 부엌을 들여다봤어요. 엄마가 아직 안 일어나셨네. 평소 같으면 벌써 밥이 다 되어 있을 시간이었는데 부엌은 조용했습니다. 도현은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채린도 일어나서 부엌을 확인했습니다. 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신가 봐. 그런가? 그럼 우리가 해먹자. 하지만 둘 다 요리에는 서툴렀어요. 간단한 라면도 제대로 끓이지 못할 정도였거든요. 미선은 방에서 그들의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했어요. 오늘부터 모든 게 달라질 겁니다. 아침 8시, 평소보다 1시간 늦게 일어난 미선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거실에서는 도현과 채린이 어색하게 식빵을 먹고 있었어요. 민호는 우유 한 잔으로 아침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몸이 안 좋으세요? 도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다. 미선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어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식탁에 앉은 미선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다들 모여 앉아라. 할 말이 있다. 채린과 도현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거든요. 뭔 일이세요, 엄마? 어제 너희 대화를 다 들었다. 순간 채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도현도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그게 들어보니까 내 숨소리가 짜증난다며? 미선은 채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채린은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어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아니라고? 분명히 들었는데? 미선의 목소리에는 서늘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쌓인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채린이가 좀 예민했던 것 같아요. 도현이 급하게 변명했지만 미선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그만해. 변명 듣고 싶지 않다. 식탁 위로 등기부등본을 꺼내 놓았어요. 채린과 도현의 눈이 그것에 고정됐습니다. 이 집 주인이 누군지 알지? 엄마. 박미선이야. 바로 나다. 미선은 등기부등본을 펼쳐 보였습니다. 소유자란에 명확하게 박미선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집주인 숨소리가 짜증난다고 했으니까 이제 그 소원을 들어줄게. 무슨 말씀이세요? 채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라는 얘기다. 엄마, 갑자기 왜 이러세요? 도현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갑자기라고? 3년 동안 참고 또 참았는데 갑자기라고 하니? 미선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터져나오고 있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밥 2개씩 해주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민호 돌봐주고. 그런데 고마워하기는커녕 숨소리가 짜증난다고 했잖아. 어머니, 제가 사과할게요. 정말 죄송해요. 채린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지만 미선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사과는 필요 없어. 이미 늦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간단해. 나가면 되잖아. 미선은 냉정하게 말했어요. 마음속으로는 아팠지만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어디로 가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 성인이잖아. 도현은 머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하고 있었어요. 기간은 한 달 줄게. 그 안에 나갈 준비해. 한 달이요? 그렇게 짧은 시간에 어떻게? 짧아? 3년 동안 내가 참은 것에 비하면 긴 거다. 미선은 일어서며 말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이 집은 내가 팔 생각이야. 팔다니요? 채린이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왜 안 돼? 내 집인데. 하지만 여기는 도현이도. 도현이 뭐? 이 집 살 때 돈 한 푼이라도 냈나? 미선의 말에 도현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사실이었거든요. 분식집에서 30년 동안 벌어서 산 집이야. 내 남편과 내가 힘들게 모은 돈으로. 미선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 시세가 12억 정도 된다더라. 그 돈으로 나는 내가 원하는 곳에서 살 거야. 채린과 도연은 말을 잃었습니다. 12억이라는 거액에 놀랐고 미선의 단호함에 더욱 당황했어요. 할머니, 우리 어디로 가요? 민호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른들의 대화를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은 느꼈어요. 미선은 손자를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심한 일이었어요. 민호는 엄마 아빠랑 새로운 집에서 살 거야. 할머니도 같이 안 가요? 할머니는 할머니 집에서 살 거란다.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와 떨어진다는 생각에 슬퍼하고 있었어요.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채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무한다고? 누가 누구한테 너무하다고 하는 거야? 미선은 채린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3년 동안 무료 가정부 노릇하면서도 한 번도 불평 안 했는데 그게 너무하는 거 아니야? 채린은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미선은 말을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찾아갔어요. 어머님 정말 파실 건가요? 지금 시세가 꽤 좋거든요. 중개업소 대표가 물었습니다. 미선이 가져온 등기부등본을 보며 감탄했어요. 마포구 이 위치면 13억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이요? 미선도 놀랐습니다. 예상보다 더 높은 가격이었거든요. 내 재개발 소식이 확정되면서 가격이 더 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도 충분히 좋은 때입니다. 그럼 바로 내놓아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언제 이사 가시나요? 한 달 안에 나갈 예정이에요. 중개업소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선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정말로 이 일을 끝까지 해야 하는 건지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하지만 며느리의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숨소리만 들어도 짜증난다. 집에 도착하니 채린과 도연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민호는 방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동산에 다녀왔다. 정말 파시려고요? 응, 벌써 매물로 올렸어. 채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안 될까요? 생각은 이미 다 했어. 더 이상 고민할 것도 없고. 미선은 냉정하게 말했어요. 마음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해요? 채린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그건 네가 알아서 해. 성인이니까.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예비 매수자를 데리고 온 것이었어요. 벌써요? 도현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응, 인기가 좋은 물건이라고 하더라. 미선은 문을 열어줬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부부가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집 보러 왔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미선은 친절하게 맞이했습니다. 채린과 도연은 어색하게 서 있었어요. 아, 현재 거주자분들이시군요. 매수 희망자가 인사했습니다. 네, 곧 이사 갈 예정이에요. 미선이 대답했어요.
집안을 둘러보는 동안 체리는 계속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벽지 좀 보세요. 얼룩이 있어요. 화장실 타일도 오래됐고요. 싱크대도 교체해야 할 것 같은데요. 매수 희망자들이 당황하는 모습을 보며 미선은 채린을 불렀습니다. 채린아, 잠깐 나와봐. 복도에서 미선이 조용히 말했어요. 뭐 하는 거야? 집을 안 팔리게 하려고요. 그런 식으로 하면 너만 손해야. 무슨 말씀이세요? 이 집이 안 팔리면 너희도 계속 여기 있어야 하잖아. 그럼 내 숨소리를 계속 들어야 하고. 채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니면 숨소리가 좋아졌니? 미선의 말에 채리는 고개를 숙였어요. 집 구경이 끝나고 매수 희망자들이 돌아갔습니다. 중개업자가 미선에게 말했어요. 조금 아쉬워하시더라고요. 거주자분이 계속 단점을 얘기하셔서. 그런가요? 다음에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그럼 다른 분들도 보여드릴게요. 이틀 후 또 다른 매수 희망자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신혼부부였어요. 채린이 또 방해하려고 했지만 미선이 먼저 말했습니다. 채린아, 민호 데리고 놀이터 좀 다녀와. 지금요? 응, 지금. 어쩔 수 없이 채린은 민호를 데리고 나갔어요. 그 사이 미선은 집을 완벽하게 소개했습니다. 정말 좋은 집이네요. 구조도 좋고 위치도 완벽해요. 감사합니다. 오래 살면서 정이 많이 든 집이에요. 혹시 급하게 파시는 건 아니죠? 아니에요. 다만 이사갈 계획이 있어서요. 매수 희망자들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계약하고 싶은데 언제 가능한가요? 다음 주에 할까요? 좋습니다. 드디어 매매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채린과 민호가 돌아왔을 때 미선이 알려줬어요. 계약했다. 정말요? 채린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응, 다음 달 15일에 잔금 받고 넘겨줘야 해. 그럼 저희는 이제 정말 나가야지. 미선은 담담하게 말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기분이었습니다. 계약일 다음 날 미선은 이삿짐 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실제로 이사를 진행할 생각이었어요. 네, 다음 주 토요일에 이사 예정입니다. 어디로 가시나요? 일단 오피스텔로 갈 예정이에요. 미선은 이미 강남구 논현동에 작은 오피스텔을 계약해놨습니다. 13억으로 집을 팔고 그중 1억으로 오피스텔 전세를 얻었어요. 남은 돈으로는 다른 계획이 있었거든요. 엄마, 정말 나가시려고요? 도현이 마지막으로 붙잡으려 했습니다. 응, 이미 다 정해진 일이야.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그건 내가 해결할 문제지. 미선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어요. 더 이상 뒤돌아볼 생각이 없었습니다. 채리는 며칠째 인터넷으로 전세집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여보, 우리 돈으로는 강남권은 꿈도 못 꿔. 그럼 어디로 가야 해? 일단 경기도 쪽으로 나가야 할 것 같아. 경기도요? 그럼 도현이 출근은 어떻게 해요? 지하철로 2시간은 걸릴 거야. 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서울에서 나가면 모든 게 불편해질 테니까요. 이사 당일 미선은 이삿짐을 다 빼고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봤습니다. 30년 넘게 살았던 추억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남편과 함께 꾸몄던 거실, 아들을 키웠던 방, 며느리와 손자를 위해 정성스럽게 차렸던 식탁. 잘 있어라. 마지막 인사를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미선은 한 가지 더 중요한 일을 처리했어요. 은행에 가서 손자 민호 명의로 신탁을 설정한 겁니다. 10억 원을 신탁으로 설정하시겠다고요? 은행 직원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손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찾을 수 없게 해주세요. 수익자는 한민호 군이고 신탁 관리인은 할머님이시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미선은 신중하게 말했어요. 아이 부모가 함부로 건드릴 수 없게 해주세요.
오직 교육비와 꼭 필요한 생활비만 사용할 수 있도록요. 알겠습니다. 서류 작성해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미선은 현금 유출을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설령 아들 부부가 도움을 요청해도 줄 수 없는 상황을 만든 거죠. 한편 도현과 채리는 경기도 수원시의 반지하 방으로 이사했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60만 원짜리 작은 방이었어요. 이게 우리가 살 곳이라고. 채린이 곰팡이 냄새 나는 벽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참자. 돈 좀 모으면 더 좋은 데로 갈 수 있어.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어요. 도현의 월급만으로는 생활비도 빠듯했거든요. 민호야, 여기가 우리 새 집이야. 할머니는 어디 있어요? 민호가 계속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할머니 집에 계셔. 언제 만날 수 있어요? 채리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미선이 연락을 완전히 끊었거든요. 2달이 지났습니다. 반지하 생활은 상상보다 힘들었어요. 습기 때문에 빨래는 마르지 않고 겨울이 되니 난방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여보, 나도 일을 해야겠어. 채린이 말했어요. 그래, 그게 좋겠다. 하지만 오랫동안 일을 안 했던 채린이 찾을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결국 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게 됐어요. 전에는 승무원이었는데 이런 일을 하게 되다니. 채린은 마트 유니폼을 입으며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래도 돈은 벌어야지. 도현도 회사에서 야근을 늘려 부업비를 받으려 했어요. 하지만 반지하에서 수원역까지 나가서 지하철로 2시간씩 출퇴근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채린이 중얼거렸어요. 차라리 뭐?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채린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미선에게 용서를 빌어야 한다는 생각이었어요. 민호도 새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보고 싶어요. 민호야. 할머니가 해준 밥이 그리워요. 아이의 말에 채린의 마음도 무너졌습니다. 정작 자신도 미선이 그리웠거든요. 그때는 몰랐는데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해주고 있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어느 날 밤 채린은 도현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께 사과하러 가자. 지금? 응,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우리가 잘못했어. 3달이 지난 어느 토요일 오후 도현과 채린, 그리고 민호는 미선이 사는 전원주택을 찾아갔습니다. 경기도 양평의 한적한 시골에 자리 잡은 그 집은 상상 이상으로 웅장했어요. 와, 할머니 집 진짜 크다. 민호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감탄했습니다. 200평 대지에 지어진 전원주택은 마치 펜션 같았어요. 정말 여기서 혼자 사세요? 채린이 중얼거렸습니다. 반지하 곰팡이 냄새에 찌들어 살던 자신들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거든요. 대문 앞에서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미선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3달 만에 듣는 시어머니 목소리에 채린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어머니, 저희예요. 도현이랑 채린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머니, 민호예요. 민호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곧 문이 열렸습니다. 미선이 나타났는데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어요. 깔끔한 운동복에 화장도 연하게 한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민호야. 미선은 손자를 보자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도현과 채린을 보는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무슨 일로 왔나?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채린이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갑자기 뭔 소리야? 어머니께 사과하러 왔어요. 그리고 용서를 빌러 왔습니다. 미선은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3달 사이에 많이 초라해진 모습이었어요. 도현은 살이 빠졌고 채린은 마트 일 때문인지 손이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들어와. 미선이 말했어요. 집안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넓은 거실에 고급스러운 가구들, 통창으로 보이는 정원까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앉아. 미선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도현과 체리는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커피 마실래? 아, 네. 미선이 커피를 내오는 동안 체리는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벽에는 미선이 새로 그린 그림들이 걸려 있었어요. 어머니, 그림도 그리세요? 응, 요즘 취미로 배우고 있어. 정말 잘 그리셨네요. 미선은 대답하지 않고 커피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로 왔다고?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체린이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뭘 잘못했는데? 그때 그런 말을 한 거요. 숨소리가 짜증난다고 한 거. 아, 그거? 미선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지금 와서 사과한다고 달라지는 게 있나? 어머니. 도현이 입을 열려고 했지만 미선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 안다. 예. 반지하에서 곰팡이 냄새 맡으며 사는 거 맞지? 체린과 도현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궁금해서 사람 시켜서 알아봤지. 미선은 담담하게 말했어요. 체린이 마트에서 일하고 도현이 2시간씩 지하철 타고 출퇴근하는 것도 다 안다. 둘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힘들어서 온 거지. 그런 게 아니라. 거짓말하지 마. 너희가 언제 나한테 사과 같은 거 했나? 미선의 말에 체리는 눈물이 났습니다. 모든 게 들통난 기분이었어요. 무릎 꿇어. 예. 무릎 꿇고 제대로 사과해. 체린과 도연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빨리 안 꿇을래? 결국 두 사람은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이제 말해봐. 뭘 잘못했는지. 저희가 어머니를 무시했습니다. 체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또 어머니의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미선은 그들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3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밥해주고 빨래해주고 청소해주고 민호 돌봐준 게 당연한 일이었나? 아니요. 그런데 고마워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 없었습니다. 오히려 숨소리가 짜증난다고 했지? 죄송합니다. 체린이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어요. 이제 와서 사과하면 뭐가 달라져? 어머니, 저희 다시 기회를 주세요. 도현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기회? 미선이 비웃었어요. 무슨 기회? 같이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왜? 내 숨소리가 이제는 안 짜증나나? 체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미선은 무릎 꿇고 있는 두 사람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절박함이 얼마나 진짜인지 시험해보고 싶었어요. 일어나. 두 사람이 일어서자 미선이 말했습니다. 같이 살고 싶다고. 네, 어머니. 그럼 조건이 있어. 미선은 서랍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미리 준비해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갱생 및 경제관리 계약서야. 도현이 서류를 받아들고 읽어봤습니다. 체린도 옆에서 같이 봤어요. 첫 번째 조건. 너희 둘 다 당장 내일부터 일을 시작해야 해. 저는 이미 일하고 있어요. 체린이 말했습니다. 마트 파트타임 말고 정식 직장 말이야. 도현이도 부업을 더 늘려야 하고. 네. 두 번째 조건. 벌어오는 돈은 모두 내가 관리한다. 예. 도현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생활비는 내가 정해서 주고 나머지는 저축한다. 너희는 용돈만 받는 거야. 그건 좀. 싫으면 나가면 되지. 미선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아니에요, 하겠습니다. 체린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세 번째 조건. 매주 재무 상담과 부부 상담을 받아야 해. 상담이요? 너희가 왜 이렇게 됐는지 제대로 배워야지. 네. 네 번째 조건. 불평이나 남 탓은 절대 금지야.
걸리면 바로 내보낸다. 두 사람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다섯 번째 조건. 민호는 주말에만 만날 수 있어. 그건 왜요? 채린이 물었습니다. 너희가 제대로 될 때까지는 아이에게 나쁜 영향을 주면 안 되거든. 민호는 어디서 지내요? 여기서 나랑 같이 지낼 거야. 민호가 손뼉을 쳤습니다. 와, 할머니랑 같이 살아요? 그래, 민호야. 할머니랑 재밌게 지내자. 채린의 마음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여섯 번째 조건. 이 계약은 3년간 유효하다. 중간에 포기하면 절대 다시 기회 안 줘. 미선이 펜을 내밀었습니다. 서명해. 도현과 채린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조건이 너무 가혹했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이 조건들을 다 지키면 어떻게 되나요? 3년 후에 너희가 정말 달라졌다고 생각되면 그때 독립을 허락해 줄게. 독립이요? 응, 전세 보증금도 마련해 줄 거고 민호 양육권도 돌려줄 거야. 두 사람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조건 하나라도 어기면 끝이야. 영영 기회 없어. 미선의 말에 긴장감이 흘렀어요. 시간 없어. 지금 당장 결정해. 도현이 먼저 펜을 들었습니다. 저는 하겠습니다. 서명을 하고 채린에게 펜을 넘겼어요. 채린은 잠시 망설이다가 서명했습니다. 좋아, 그럼 내일부터 시작이야. 미선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어디서 지내요? 일단 여기 별채에서 지내. 하지만 식사는 따로 해결하고 빨래도 스스로 해. 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에 하루 보고를 해야 해. 뭘 했는지, 얼마 벌었는지, 뭘 배웠는지. 미선은 계속해서 규칙들을 설명했어요. 핸드폰도 밤 9시 이후에는 수거한다. 예. 너희가 딴짓하지 말고 자기 발전에 집중하라는 뜻이야. 정말 군대 같은 규칙들이었어요. 어머니, 이렇게까지 하셔야 해요? 채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할 수 있었으면 진작 했겠지. 안 되니까 내가 시키는 거야. 네. 참 하나 더. 외출할 때는 허락받고 나가야 해. 저희가 애예요? 도현이 불만스럽게 말했습니다. 애보다 못하니까 애 취급받는 거지. 미선의 말에 도현은 할 말을 잃었어요. 불만 있으면 지금이라도 나가. 억지로 붙잡지 않을 테니까. 아니요, 하겠습니다. 그래, 그럼 내일부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봐. 미선은 민호를 안아들었습니다. 민호야, 엄마 아빠는 공부하러 가는 거야. 할머니랑 재밌게 지내자. 네. 할머니, 저 여기서 살 수 있어서 좋아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채린의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울 시간도 없었어요. 내일부터는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니까요. 그날 밤 별채에서 도현과 채린은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보, 정말 3년을 버틸 수 있을까? 버텨야지. 다른 선택이 없잖아.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우리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야. 어머니 말씀이 맞아. 도현도 이제야 깨달았어요. 그동안 얼마나 안일하게 살았는지를요. 3년이 흘렀습니다. 미선의 혹독한 관리 하에서 도현과 채린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도현은 회사에서 승진해서 차장이 되었고 퇴근 후에는 온라인 강의로 부동산 자격증까지 취득했습니다. 채린은 항공사에 다시 취직해서 국내선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예전보다 훨씬 성실하고 겸손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 수입 보고 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두 사람은 미선 앞에서 정기 보고를 했어요.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도현이는 본업에서 470만 원, 부업에서 230만 원, 채린이는 380만 원. 미선이 장부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생활비로 200만 원 쓰고 나머지는 모두 저축. 지금까지 모은 돈이 2억 3천만 원이네.
정말요? 채린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자신들이 이렇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너희가 제대로 살면 이 정도는 모을 수 있다는 뜻이지. 미선도 뿌듯해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걱정됐는데 지금은 안심이 되었어요. 어머니, 저희 많이 달라졌죠? 도현이 물었습니다. 그래, 인정한다. 예전에 너희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 미선의 인정에 두 사람은 기뻤습니다. 그럼 이제, 응, 약속대로 독립시켜줄게. 드디어 해방의 순간이 왔어요. 3년 동안 기다렸던 순간이었습니다. 서울 마포구 쪽으로 전세 하나 알아봐뒀어. 보증금 3억에 월세 100만 원짜리야. 정말요? 너희가 모은 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거야. 미선이 부동산 계약서를 내밀었어요. 이미 계약했어. 다음 주에 이사 가면 돼. 어머니. 채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번에는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진짜 어른이 됐으니까 책임지고 살아야 해. 네, 어머니.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민호였습니다. 할머니, 저도 엄마 아빠랑 가야 해요? 3년 동안 미선과 함께 지낸 민호는 이제 9살이 되었어요. 할머니가 더 편했습니다. 민호야, 이제 가족이랑 같이 살아야지. 싫어요. 할머니랑 계속 살고 싶어요. 아이의 말에 채리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3년 동안 제대로 돌봐주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이 컸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이제 정말 잘해줄게. 정말요? 응, 약속해. 결국 가족은 다시 뭉치게 되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관계였습니다. 이사 당일 미선이 새 집에 음식을 해서 가져왔어요. 이사 축하한다. 어머니, 직접 오시지 않으셔도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어서. 미선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을 보며 채리는 감동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자주 뵐 수 있죠? 물론이지. 하지만 이제는 서로 독립된 관계로 지내자. 무슨 말씀이세요? 간섭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너희도 나한테 의존하지 말고. 미선의 말에는 지혜가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가족은 가족이니까 필요할 때는 도움을 주고받자. 네, 어머니. 식사를 마치고 미선이 돌아가려 할 때 채린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제부터 어머니께 밥상 차려드릴게요. 뭐? 매주 일요일마다 어머니 집에 가서 정성스럽게 밥상 차려드릴게요. 그동안 해주신 것에 대한 보답으로요. 미선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래도 돼? 네, 저도 이제 제대로 요리를 배웠거든요. 실제로 채리는 3년 동안 요리 학원에도 다니고 집안일도 배웠어요. 예전의 까칠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럼 고맙게 받을게. 몇 주 후 일요일 채리는 약속대로 미선의 집에 와서 정성스럽게 밥상을 차렸어요. 어머니, 맛보세요. 어머, 맛있네. 정말 잘했어. 3년 동안 어머니가 해주신 음식 맛을 기억해서 비슷하게 만들어 봤어요.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제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아닌 서로를 존중하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채리나, 그때 일은 잊어버리자.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평생 기억할 거예요. 어머니 덕분에 제대로 된 사람이 됐으니까요. 고맙다. 그날 저녁 미선은 전원주택 정원에서 커피를 마시며 혼자 시간을 보냈어요.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 숨소리는 이제 누구도 짜증난다고 못하겠지.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살랑거렸어요. 그 소리마저도 평화로웠습니다. 미선은 이제 진정으로 자유로워졌어요. 가족들과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서로를 사랑하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그림도 그리고 여행도 다니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면서 69살의 나이에도 새로운 꿈을 꾸고 있었어요.
가끔 민호가 할머니를 보러 오면 함께 정원에서 놀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의무가 아닌 기쁨으로 손자를 돌볼 수 있게 되었어요. 할머니, 저 할머니가 제일 좋아요. 그래. 할머니도 민호가 제일 좋단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간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그 누구의 숨소리도 짜증나지 않는 진정한 자유의 시간이었어요.